자, 우리 이번에 이제 1920년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920년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제 우리나라를 일본이 어떤 식으로 지배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1910년대에는 일본이 어떤 방법으로 통치를 했지? 바로 무단 통치. 즉, 바로 무자비한 헌병 통치, 헌병 경찰을 이용해서 통치를 했죠. 하지만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1920년대에 들어서는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바로 문화통치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뭔가 조선인들에게 뭔가 허가를 해주고 뭔가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실상은 일본인들이 조선인에 허가를 해주고 자유를 준 게 정말 조선인을 위한 게 아니었을 것이다. 이 문화통치 시기에는 특히 바로 이 조선인들을 서로 싸우게 하는 내분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민족들을 분열시키고 특히 이제 일본의 목적은 결국 더 많은 이런 친일 세력들을 형성시켜서 조선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돼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또 독립운동의 방향을 보면 여러분이 더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1920년대에 있었던 저항으로 첫 번째는 실력 양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실력 양성 운동.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은 뭐가 부족해서다? 우리 민족의 실력이 부족해서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더 능력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싸움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스스로 일본에게 맞설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생겨야 된다. 뭐 교육적인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겠죠. 우리 실력 양성 운동. 그러면 이 실력 양성 운동은 우리 이전에 배웠던 뭐랑 비슷한 걸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우리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들어봤어요? 그치, 요런 것들. 즉 애국 계몽이라는 말이 뭐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우치게 해야 된다는 게 계몽이라는 뜻이었잖아. 그러니까 요런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독립운동을 할 때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력으로 싸워서 무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무력투쟁 어떻게 일본군에 맞서서 조선이 독립을 하고 이길 수 있겠냐.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의 실력을 길러서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1920년대에 있었던 실력 양성 운동이겠죠. 실력 양성 운동의 배경이 되는 건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일제가 조선인들에게 뭔가 허가를 해주는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자들 중에서도 이제 서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지. 이 민족주의자는 말 그대로 우리 조선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이제 민족주의잖아. 맞아요? 이 민족주의자도 결국 두 개의 파로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와 여기서 당연히 비타협적이 있으니까 타협적인 민족주의가 있겠죠. 요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는 결국 무슨 주장까지 하냐면 바로 자치론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자치론을 통해서 조선인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설명을 해보자면 뭐냐면 이 실력 양성운동이나 독립운동들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자신들이 뭔가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조선이 독립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치론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자치, 우리 자치 학급에서 학급 자치회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일본인이라 생각하고 일본인 선생님이 다 했다고 생각해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명령하고 이렇게 했어. 그게 아니라 선생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하니까 자치를 하는 거야. 그럼 내 지배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몇 개의 권한들을 넘겨받아서 너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력 양성 운동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배우는 뭐 물산 장려 운동이나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뭐 이광수나 최린 같은 사람,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뭐 이광수나 또 3.1운동
참여했었던 최린, 이런 인물들이 결국 민족주의계 인사가 지금 상황에서는 즉각 독립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우리가 자치권을 얻어내서 우리도 조선인도 일본인의 지배하에서 의견을 내면서 조선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치로는 당연히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왜? 이 사람들의 결국 생각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지배를 뭐 하는 것이니까? 인정하는 것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민족주의자도 엄청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광수나 최린 같은 사람의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물론 비판만 할 건 아니죠. 그 당시 이광수나 최린도, 이광수는 28 독립운동 일본에서 했었던 그 독립선언문을 썼던 사람이고 최린은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이 1920년대 들어서 이 문화통치 시기에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은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역사적으로 이광수나 최린 같은 인물 결국 나중에 무슨 생각으로 변해버릴까요? 친일파로 결국 변절하게 돼버립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이광수란 인물이 조선의 천재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조선 최초의 장편 소설이었나? 최초가 아닌가? 어쨌든 무정이라는 그런 소설을 쓸 정도로 굉장히 천재고 똑똑하다 라고 28 독립선언문 썼다고 했잖아요.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식인이고 굉장히 똑똑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 기억나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하는 그런 독립운동 세력들을 이끌어갈 인물로 이광수를 굉장히 아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이광수가 나중에는 친일파로 이제 변절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결국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일본이 노리는 건 뭐였다? 조선인들의 바로 내분과 분열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친일 세력들을 키우려고 하는 게 바로 이 1920년대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력 양성운동의 조금 더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1920년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물산 장려운동이에요. 물산 장려운동. 물산 장려운동은 이미 알 수 있다시피 물산, 뭔가 물건을 장려한다 라는 거죠. 물건을 장려한다. 뭐예요? 자, 우리나라 물건들을 많이 사라. 이런 얘기죠. 네,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라는 걸 조직해서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은 조선 것을 쓰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상품보다는 바로 조선의 물건을 사용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조선 사람이 조선의 물건을 사는 게 성과를 거두기도 하겠지만 결국 이 조선의 물건이 일본 것보다는 솔직히 좋아야 되잖아.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건이 안 좋은 것들도 조선인들이 사주면 그 몇몇 기업가들만 결국 이익을 얻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보면은 연필이라는 걸 예를 들어볼게. 연필을 조선 사람이 만들었는데 품질이 그래도 좋아야 되잖아. 근데 품질이 안 좋은데 조선인 거라서 억지로 사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또 조선인 걸 막 사주다 보니까 연필 숫자가 모자라. 그러니까 연필 가격이 막 오르는 거야. 그러면 결국 조선인 중에서 그 연필을 만드는 사람만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이 그럼 과연 그 돈을 조선을 위해서 쓰는 걸까? 이런 비판에 결국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시달린다기보다는 그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연필을 파는 사람이 조선인인 건 맞는데 그 사람이 돈으로 이익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조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산 장려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건 결국 이 문화통치 시기에 결국 회사령을 없앤다고 했죠. 회사령 기억나요? 이렇게 복습하는 거야. 조선인은 일본인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회사령이 없어지면서 신고제로 바뀌어서 조선인들도 이렇게 회사를 만들 수가 있었다. 그 다음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게 되면서 일본 상품들이 조선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됐다. 그러면서 조선의 물건을 사용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평양에서 주도가 된 사건이 바로 물산 장려운동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물산장려운동의 뜻은 좋지만, 그치? 우리나라 물건을 사용해 주는 거 중요하잖아. 뭐 자동차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자동차를 사주면 좋지. 그래야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돈 더 벌고 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 자동차 기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정말 잘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자동차를 지금 우리나라는 기술이 발달해서 정말 좋은 자동차를 만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서 더 좋은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좋은 효과가 나오지. 근데 자동차가 정말 형편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우리나라 거라 해도 자동차를 사기는 어려운 거잖아. 그리고 자동차를 사준다고 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는 거잖아. 그게 진짜로 국가를 위한 일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죠? 바로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사회주의자, 나중에 결국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물산 장려 운동이 결국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소수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실력 양성 운동이 상당히 뭐 사회주의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나 뭐 무장 독립운동 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는 운동이기도 해요. 왜? 상당수 많은 수의 실력 양성 운동가들이 나중에 친일파로도 많이 변절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교육이겠죠, 교육.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의 밀립은 일본이 지배하려는 거니까 일본이 대학을 안 만들어줘.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대학을 만드는 거야. 여기서 대학은 대학이잖아. 그치?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에게 대학 공부를 시켜줄까요? 안 시켜주려고 하죠. 왜? 조선인들이 똑똑해지면 자기들이 지배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민지 교육들을 굉장히 차별했다는 거지. 조선인들은 보통학교,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 뭐 많이 배워야 중학교 정도까지 배우도록, 뭐 고등학교까지는 만들어주지만 거의 조선 안에는 대학이 아예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이상재 선생님 등이 바로 조선 밀립대학을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한민족 1000만 명의 한 사람이 1원씩 내자.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 이게 바로 밀립이지,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대학을 만들자라는 모금 운동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밀립대학 설립 일제가 당연히 방해했겠죠. 일제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일제가 그래서 조선에도 대학을 만들어 주긴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경성제국대학을 만듭니다. 여기서의 경성은 일제시대에 바로 서울이 경성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이 경성제국대학이 지금의 무슨 대학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간다는 대학, 서울대학교가 이 경성제국대학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실력 양성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실력 양성운동 1920년대 문화통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로 핵심 키워드는 이제 쟁의가 됩니다. 쟁의는 뭔가 사람들이 요구하고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이 주로 쟁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쟁의를 주로 주장한 사람들은 당연히 가장 힘들고 뭔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 바로 농민들과 그 다음 노동자들이 당연히 쟁의, 즉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싸우겠죠. 왜? 힘이 약한 사람들이니까. 자본가나 지주나 이런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쟁의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럼 이 쟁의들이 1920년대에 들어서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 사회주의와 관련이 있어요. 사회주의. 왜 사회주의와 영향이 있냐면 이 1920년에 들어서 바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황제가 없어지고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가 됩니다. 1910 몇 년인가?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회주의에 대한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결국 조선에게도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이 상당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볼 필요가 있겠죠. 뭐 사회주의라면 지금 공산주의고 뭐 북한이 사회주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은 2022년이잖아. 100년 전의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거다 이렇게 보지 말고 100년 전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왜 쟁의라는 걸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쟁의를 일으키고 일종의 파업이야. 싸우는 거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사회주의였다. 그럼 사회주의가 뭔가 이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마음에 뭔가 원하는 것을 굉장히 건드렸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가 일으킨 쟁의들로는 무엇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소작쟁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전라도에 있는 신안에 있는 암태도 소작쟁이. 이런 사건이 있다. 바로 1923년. 그 암태도 소작쟁이가 뭐냐면 여기서 소작인은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이 농민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소작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땅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솔직히 자기 땅에 있는 농민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이 땅을 지주한테서 빌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는 무슨 농이 되는 거야? 소작농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소작농이 지주의 땅 여기를 빌려서 농사를 1년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농사를 뼈 빠지게 그치 지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소작농이 예를 들면 여기서 10가마니를 수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지주하고 소작농하고 당연히 나눠 가져야겠죠. 원래 땅 주인인 지주가 빌려준 대가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게 소작료겠죠? 맞아요? 그럼 지주가 얼마나 가져갈 것 같아 너네 생각에? 5대5? 5대5면 쌈도 안 났지. 지주가 무려 7에서 8 가마니를 가져가 버려. 7에서 80%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소작농은 겨우 3에서 2가마니 정도 남는 거죠. 완전히 1년간 고생은 누가 다 해요? 소작농이 다 하는데 지주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지. 빌려준 만큼 뭐 받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서 바로 소작농들이 일으킨 운동이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다. 마찬가지로 전라남도 신안군 목포 인근 암태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소작농민들이 수확량의 70에서 80%를 소작료로 가져가는 지주 문제처리 횡포에 저항하여 일으킨 농민운동이다. 이런 게 바로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쟁의 활동이다. 1920년대부터 사회주의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노동쟁의. 노동자들, 공장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마찬가지로 쟁의도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원산 총파업이다. 총파업. 파업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런 식으로는 우리 일 못한다. 다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원산 총파업도 라이징 선이라는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관이 한국인 노동자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 일본인 감독관에게. 그래서 일본인 감독관 잘못한 사람은 파면시켜라. 그치? 그리고 노동조건도 개선시켜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면 파업을 일으킨 거죠. 회사는 들어준다고 했지만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총파업이 벌어졌고 일제강점기에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으면 일제의 탄압으로 당연히 실패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자나 농민들도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게 안 좋았으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8시간 노동시켜달라. 그 다음에 임금도 최저임금이라는 걸 정해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거꾸로 보면 8시간이 아니라 막 10시간, 12시간, 14시간 뭐 일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뭐 월급도 정말 먹고 살 정도만 주고. 이런 노동 문제가 굉장히 또 일제시대에도 심각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서 이렇게 사회주의 세력을 또 바로 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제가 바로 했던 게 뭐였다고 했지?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사회주의자들을 엄청 탄압했다 라고 배웠어요. 우리 그때. 그치? 그래서
민족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의 사회주의자들을 굉장히 잡아넣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진다. 자, 신간회. 자, 우리 신민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신간회 보셔야 됩니다. 자, 신간회는 결국 정우의 선언을 통해서 바로 누가 세력을 합치게 되는 거냐면 바로 사회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이 두 세력이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주의자, 이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누구랑? 사회주의자. 이렇게 해서 힘을 합치면서 바로 만든 단체가 바로 이 신간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우파, 이쪽은 좌, 그러면 좌우 협동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신간회가 만들어진다. 바로 1927년에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진다. 그럼 신간회가 주장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봐야겠죠. 신간회는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민족이 공고히 단결해야 되고, 마치 이런 자치론을 주장하는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철저히 배척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강연회나 연설회 같은 걸 개최하면서 민족의식 등을 높인다. 특히 여기서 먼저 이야기했던 민족 유일당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힘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민족 유일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뭐 여러가지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거야. 신민회는 비밀단체였지만 신간회는 공개적인 단체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전국에 지회를 두고 그 다음에 뭐 강연이나 연설 뭐 이런 걸 통해서 강연이나 연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광주에서 기차를 타고 가던 통근열차에서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때 일본인 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괴롭히니까 조선인 학생이 일본인 학생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 학생이 일본인 학생을 때려버린 거야. 근데 맨 처음에 시비를 걸었던 조선인 여학생을 괴롭히던 일본인 학생은 봐주고 조선인 학생만 처벌하는 거야. 차별을 하는 거지. 그래서 광주에서 이 학생들이 항일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야. 이 운동에 대해서 학생들이 일본에 맞서서 항일 운동을 하는 것을 바로 이 신간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근우회라고 하는 자매단체를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여성들이 모여서 신간회와 같은 비슷한 활동들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일제 탄압과 또 그 다음에 내부 내부 자기들끼리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결국 나중에 본인들이 스스로 해산해요. 근데 이걸 해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1931년에 결국 스스로 물러나고 스스로 해산하는데 여기서 해소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완전히 없어지면 해체인데 자기들끼리 다른 형태로 새롭게 발전하자 라고 하면서 이제 해소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신간회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의미는 아까 봤다시피 이런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한 운동을 벌였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단체였다 라는 것이 바로 신간회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처음 본 것들이 많았으니까 한번 복습하면서 끝내볼까요? 회사령 폐지와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움직임에 대응하여 바로 무슨 운동이 일어났다? 물산 장려운동이 벌어졌다. 땡땡땡땡 운동은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바로 뭐예요? 바로 물산 장려운동이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라는 것이죠.
그 다음 땡땡대학 설립운동, 한국인의 힘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세우기 위해 일어난 신뢰형성이다. 바로 무슨 대학?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었다. 일제는 한국인의 불만을 무마하고 한국인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고등교육을 위해서 바로 뭘 세운다? 경성 제국대학을 세웠다. 이게 지금의 서울대학교가 된다고 했죠. 1923년 목포 인근의 어느 섬에서 지주의 고액 소작료 징수에 반발하여 소작쟁이가 일어났다. 어디에서 일어났다? 암태도 소작쟁이. 1929년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던 뭐가 일어난다? 원산 총파업이 벌어진다. 이거는 사회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오의 선언을 계기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제의 세력이 연대하여 바로 뭘 만든다?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다. 자, 1907년에 있었던 비밀 조직인 신민회하고 잘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신간회도 그래서 상당히 많이 물어봐요. 1920년대에 있었던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1920년대 저항, 실력 양성운동, 쟁의, 신간회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또 다른 대중운동이나 의열단, 민족문화수호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